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132명, 확진자는 6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국제 전문가를 보내 바이러스 대응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어제와 동일한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교민과 유학생 700여 명을 데려올 전세기 4편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중국 우한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어제 3%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오늘 2180선을 회복하면서 소폭 반등하는 중입니다. 특히 바이오 관련한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반대에 부딪혀 출근이 저지됐던 윤종원 신입 IBK 기업은행장이 임기 시작 27일 만인 오늘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 집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윤 행장은 혁신금융과 바른경영을 통해서 기업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첫 소식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내외에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사이에 사망자가 30여 명 가까이 늘었고 확진자는 지난 2003년 사스 사태를 추월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입니다. 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 수 정확히 전해주시죠.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새벽 0시까지 전국 31개 성에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5,974명, 사망자는 132명입니다. 어제보다 확진자는 1,459명, 사망자는 26명 늘어난 겁니다. 확진자의 경우 사스 당시보다 증가 속도가 빠른데요. 사스 당시 중국 본토에서는 5,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336명이 숨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1,200여 명은 중증이며 의심 환자는 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밖에 중화권인 홍콩에서 8명, 마카오에서 7명, 대만에서 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 대응도 분주한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를 보내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가능한 빨리 중국의 국제 전문가를 보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이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WHO 사무총장은 중국과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 WHO의 최우선 과제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억제하는 데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 또한 자신이 직접 전염병 업무를 지휘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과학적으로 대응한다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우한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를 띄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도 전세기에 태우기로 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정부가 이제 곧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는데 이 전세기 탑승 방침이 좀 바뀌었나 봅니다.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오전 주요 의학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우한으로 띄울 전세기에 의심 증상을 보이는 교민까지 태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신종 코로나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우한에 남겨서 격리할 예정이었지만 방침을 바꿔 기내에서 격리에 태우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에 걸쳐 우한 현지에 전세기 4편을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700여 명이 탑승을 신청했습니다. 네, 국내 현재 상황도 한번 짚어보면 어제와 비교해서 추가 확진자는 아직 안 나왔다고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7일 네 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신고돼 유증상자 집계 결과는 오후 1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또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지난 20일 귀국한 이후 병원을 다니고 공항버스를 타는 등 움직이면서 172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3명보다 접촉자가 훨씬 더 많은 데다가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한 폐렴 증상을 보이면서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은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어제 우리 증시가 3% 넘게 급락했었죠. 다행히도 오늘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락을 거듭하는 등 불안한 모습이어서 불확실성이 거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우리 주식시장이 어제보다는 다소 안정된 모습이라고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전한 불안감과 낙관론이 섞여 혼조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장시작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다시 하락했다가 11시 30분 현재 0.52% 오른 2188.13에 거래 중인데요. 전일 시장에서 3% 넘게 빠진 것이 과다하다고 평가해 반대 매수세에 나왔을 거란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정부의 대응으로 바이러스 확산이 통제가 가능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2015년 발병한 메르스나 신종플루, 사스 등 유사한 경험도 축적되면서 사망자 수가 급등하지 않는다면 금세 회복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기자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메르스나 사스 때와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확산하게 되면 사람들은 외출 활동을 자제하게 되는데요.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다 보니 투자 심리 역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이 많은 곳을 기피하다 보니 여행주도 하락하고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유통 관련주도 하락하는 등 실생활과 관련된 종목 전반으로 악영향이 퍼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수혜를 보는 종목도 있다고요. 네, 현재까지는 신종 코로나는 치료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나 과거 메르스 때 사용된 C형 감염 약물과 에이즈약이 효과가 있을 거란 전망에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 우려가 언제 거쳐질지 여부인데요.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둔화된다면 우리 증시도 곧바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또 치료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검사 또 치료 비용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보건복지부는 해당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이며 이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입니다.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환자 본인 부담금이나 진료 전 검사 비용, 입원 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국가와 시도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격리치료 관련 예산은 29억 원가량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서 관리한다고 밝혔는데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신종 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급에서 4급 감염병 중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크며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진단을 받으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SBS CNBC 김정은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가 들어있는 상자가 사람 키보다 높게 쌓여 있고 양손 가득 마스크를 챙기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자 한국인은 물론 국내 여행을 온 중국인들도 마스크 구입에 한창입니다. 我上韩国来，我就买了30个口罩，我自己用的，自己家用，完事儿了吧？ 지난주 마스크 판매량은 전주 대비 40배 넘게 늘었고 연휴 기간 동안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판매량도 대폭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보건당국은 겉으로 봐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마땅한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만큼 감염 가능성이 있는 지역 혹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악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근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 대응 상황은 현재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역시 알아보겠습니다. 임조윤 기자. 네, 임종윤입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들 공장 가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삼성은 남부 수저우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공장이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은 지난 춘제 연휴 동안에도 정상 가동을 하고 있지만 가전 공장은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수저우시가 별도 공지를 통해서 다음 달 8일 자정까지 공장 가동 중단을 지시를 해서 삼성의 가전 공장은 다음 달 8일 이후에나 가동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베이징과 충칭에 공장을 둔 현대기아차도 춘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인데 추가 휴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으면 우리 기업들 실적 타격도 우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전례가 지난 2003년 봄에 발생했던 사스인데요. 당시에도 중국 내수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2%포인트나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가 된다면 생산은 물론 판매도 차질이 불가피해서 우리 기업들 실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우리 기업들 우려도 당연히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국 판매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줄어든 93만 대에 그쳤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제너시스 등 신차를 대거 출시를 해서 만회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런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과 LG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공장의 특성상 생산 차질이 생기면 곧바로 실적 악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확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MBC 임종입니다. 연초 소비 심리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3.7포인트 오른 104.2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이 조사는 신종 코로나가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한은은 현재 상황이 지속하거나 심화한다면 다음 달 지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이 임명된 지 27일 만에 오늘 정상 출근을 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 노조와 노사 공동선언문에 합의하면서 일단 갈등이 봉합된 모양새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윤 행장이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이제 정상 업무에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윤 행장 취임식은 오전 9시 30분부터 30분가량 진행됐는데요. 앞서 윤 행장은 오전 9시쯤 서울 중구기업은행 본점에 도착했습니다. 본점 로비에선 600여 명의 직원들이 윤 행장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일 제26대 기업은행장으로 임명된 지 27일 만에 본점 출근입니다. 네, 오늘 윤 행장의 취임식 메시지는 어땠습니까? 네, 윤 행장은 취임사에서 신뢰와 실력, 사람, 그리고 시스템 이 네 가지를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와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유연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 행장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60년을 내다보면서 IBK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인류 금융그룹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금융과 바른경영 이 두 과제를 실행으로 옮기고 또 IBK의 제도약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혁신규규, 혁신 TF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여곡절이 다소 있었긴 했는데 윤 행장이 결국은 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노사 갈등은 봉합이 됐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직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노조는 정부가 낙하산 근절 정책 협약을 파기했다면서 윤 행장 임명에 반대해왔는데요. 그러나 지난 27일 노조와 윤종원 행장은 공동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희망퇴직 조기 해결과 임금체계 개편 금지, 노조 추천 이사제 도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단 갈등은 봉합된 모양새지만 노조는 향후 낙하산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형선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입장이 달랐을 뿐 IBK와 조직원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직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이뤄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은행권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차기 우리은행장의 윤곽이 현재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차기 우리은행장 추천 후보군을 3명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최종 단독 후보자를 추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도 역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추려진 3명 누굴까요? 네, 우리금융지주 그룹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는 어제 우리은행장 최종 면접 대상자 3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정기 부문장과 이동현 우리 FIS 대표, 또 권광석 대표 등 3명인데요. 오늘 심층 면접을 하고요. 오후쯤에 이 최종 후보자 1명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은행 이사회를 거쳐서 오는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보는 누굽니까? 네, 일단 업계에서는 김정기 부문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은행이 한일은행과 상업은행 합병으로 탄생한 이후 우리은행장 자리에는 한일과 상업은행 출신들의 교차 선임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손태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한일은행 출신인 만큼 차기 은행장은 상업은행 출신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3명 후보 중에서는 김정기 부문장과 권광석 대표가 상업은행 출신인데요. 특히 김정기 부문장이 손태승 회장이 직접 발탁한 인사로 알려져 있어서 유력한 인사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기자. 그런데 우리은행은 지금 걸려있는 현안이 있습니다. 파생결합펀드 DLF 제재심도 지금 걸려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내일 오후 2시쯤에 이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과 또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이미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우리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징계를 받으면 3년에서 5년 정도 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연입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과 차기 회장에 도전할 한 부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내일 제재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에 따른 탈세 행위를 추적해서 과세하고 또 대기업 편법 승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해서 전방위 조사 방침을 거듭 밝혔는데 특히 고가주택 취득자 그리고 고가주택 전세 세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가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됩니다. 고액 전세금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고액 전세 세입자도 이번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통해 변칙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한편 이에 대한 과세를 할 예정인데요.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철저히 사후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소득 신고 누락이나 허위 과다 비용 계산을 통한 탈세 행위를 집중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불공정 탈세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사주 일가의 사명주식 운용이나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변칙적 탈세를 엄단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일감 몰아주기, 떼어주기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액재산가의 재산 변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근저당권 자료를 활용해 어린아이 중심의 재산 대물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우리 사회 고위층에 해당하는 전문직 분야에 대한 세무 검증도 강화해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밀접 탈세에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한전공대 설립이 첫 발을 뗐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공대 설립과 운영비로 모두 1조 6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요.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국고나 예산을 지원할 뜻이 없다라고 밝혀서 앞으로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먼저 이거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추진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 주 교육부 설립 인가를 앞두고 오는 5월까지 600억 원가량의 한전 재산을 해당 법인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전남 나주시에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하는 데만 8천억 원, 총 운영비까지 추산하면 1조 6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한전의 출연금 600억 원과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자체 부담금 2천억 원만 확보된 상황입니다.
네, 용 기자, 필요한 돈의 절반가량은 사실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하지만 정부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고 지원은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자금 지원 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예산을 투입할 생각도 없다면서 한국전력공사는 엄연한 상장사인데 공대 설립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이 됐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미 적자 상태인 한전이 공대 설립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1조 1,7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요금 특례 할인 중 주택용 절전 할인을 폐지하고 상반기 중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한전공대 설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올 들어 코트라와 한수원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직무급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호봉제를 변형한 반쪽짜리 직무급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공공기관들에서 이 직무급제를 도입하고도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직무급제는 일의 난이도나 중요성, 책임 범위 등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주는 건데요. 능력에 상관없이 오래 근무하면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석유관리원 등 소형 공공기관들은 지난해부터 직무급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 도입하기로 한 코트라와 같은 대형 공공기관들은 기존 40호봉을 16호봉으로 완화하고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기존 호봉제 성격이 남아있다 보니 무리한 직무급제를 도입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만 잘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개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 같은 형태의 직무급제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평가와 관련해선 전면 도입 기간은 3점, 부분 도입 기간은 1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평가를 차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부분적으로나마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기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시행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존 호봉제가 최근 정년 연장 추세에 맞지 않다 보니 직무급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도입 과정에서 노조의 반대를 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역사가 짧은 소형 공공기관들은 애초 호봉제가 아닌 성과연봉제로 운영되기도 했던 터라 직무급제 전면 도입에 별 무리가 없었는데요. 한국전력 등 대형 공공기관들은 첫 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언제 가닥이 잡힐지조차 전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우리 기업 소식입니다. LG가 사업 재편을 통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차량용 LED와 또 전장 사업에 더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망이 어두운 사업 비중은 일찌감치 줄이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LG그룹의 전자부품 계열사죠. LG이노텍이 조명용 LED 그리고 냉장고 부품을 생산을 줄이기로 했다고요. 네, LG이노텍은 지난해부터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조명용으로 쓰이는 LED 생산을 줄이고 대신 차량용 LED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용 LED 시장은 현재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LG그룹의 미래 사업인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용 LED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LG이노텍은 또 일부 냉장고 모델에 한해 열전 모듈도 생산 비중을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LG전자 역시 사업 재편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LG전자는 지난 23일 전장 사업 부문에 있던 차량용 램프 사업을 ZKW에 통합했습니다. 이 ZKW는 LG전자가 지난 2018년에 인수한 오스트리아 차량 램프 업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후미 등에도 자율주행용 보조 센서가 대거 탑재될 예정인데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램프 사업을 한쪽으로 몰아줬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업 재편 이후 LG전자에서 자동차 전장을 담당하는 VS 사업본부는 차량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 그리고 모터 등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기업들의 다음 달 경기 전망이 21개월 연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1.7포인트 소폭 개선된 92로 나타났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아래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입니다. BSI는 전달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불안이 반영되지 않아서 향후 경기 인식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주요 그룹들의 올해 정기 임원 승진 규모가 작년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20개 그룹 221개의 계열사 승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두 1,562명이 승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큰 변화를 주는 조직 확대보다는 내실 경영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4대 대기업 그룹 중 1위는 여전히 삼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최근 5년간 4대 그룹 자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삼성그룹이 1위,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이 각각 2위와 3위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SK의 자산 규모 차이는 1.6%로 연구소는 내년에는 SK가 2위를 탈환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어제 하락분을 다시 회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5%가량 오르며 2188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66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LG전자는 전장 사업을 재편해서 수익성을 높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0.45% 상승하며 67,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TNG는 호재가 올라왔습니다. 글로벌 담배 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손을 잡고 전자담배 리를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2.2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된 우리은행, 관련해서 지주에서는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0.48% 역시 오름세를 보이며 1,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이노텍은 오늘 오후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실적 기대 속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도 3.63% 오르며 15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